네, 지난 주말이었죠. 무디스가 3대 평가사 S&P, 피치, 무디스 이렇게 3대 평가사 중에서 트리플 A를 마지막까지 미국의 대상으로 매기고 있었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 4 모두 이제 트리플 A를 미국 국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놓친 거라고 해야 될지 강등이 된 건데, 자,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큰 반응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신용등급 강등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무디스의 판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디스는 할 일을 했다. 네. 왜냐면 내릴만 하니까 내린 거다. 업무적으로 보면 할 일을 한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흐름을 보니까 사실 S&P는 이미 2011년에 트리플 A에서 더블 A 이제 플러스를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하향시켰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제 무엇보다 2008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반응이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피치가 2023년 8월 1일 날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다시 또 이때 하향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2023년 8월 중반부터죠. 이때부터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무디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리플 A를 갖고 있었지만 계속 얘기했던 게 사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계속 제시해 줬었거든요. 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나온 악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반영해 주는 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CDS 프리미엄을 좀 봤어요. 5년 물짜리. 그런데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지금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요 며칠 사이에 한 47.7bp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리스크를 이제 보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제 43, 44, 한 2, 3 BP 정도가 올랐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사실 2023년 피치가 신용등급을 올렸을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내렸을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 충격이 아니에요. 약하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피치가 먼저 한번 훑고 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이제 36조 200억 달러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최근에 이제 2025년도 회계연도죠. 미국 10월 달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니까 지난해 10월 달부터 시작이 돼 갖고 5개월 동안 3월 말까지 보니까 1조 2,500억 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38%가 더 적자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과 동시에 사실 재정 적자가 지금 1조 1,500억 달러가 더 늘어났다는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부채죠. 부채 비율이 지금 120%, 125%죠. 그러니까 부채, 연방 정부의 부채 대비 GDP 비율을 보면은 125%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기존에는 사실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25%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에 바뀐 그러한 지표를 무디스는 결국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결국 자기 해야 할 이제 잡을 했다고 저는 딱 보여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미 피치가 2023년도에 이미 그 충격을 다 흡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만큼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다. 그래서 금리가 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정도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우려감을 결국 그냥 무디스가 한 번 더 그것을 좀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무디스의 판단은 좀 후행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장도 뭐 어차피 3사 중에 2개의 회사가 미리 다 했는데 뒤늦게 그냥 뒷북 친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안 내리면 안 될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나빠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시장도 평가를 하시고 대표님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지금 무디스의 판단이 주는 의미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트럼프에 대한
반발감이 있는 거고요. 네, 뭐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전에 네.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감세안으로 모든 시장의 화두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세안이 공화당 측에서 어쨌든 우리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이제 초강력파가 반대를 네. 하고 민주당은 전부 다 올 반대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 표 차이로 이제 통과를 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하원의 세출 세입 관련되는 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고, 그럼 이 네. 법안이 또 다시 정식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통과가 네. 최종돼야지 대통령 사인으로 이제 법안 시행이 되는데. 네, 예산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핵심이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게 감세가 연장만이 아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출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장 일각의 분석가들은 이거는 작은 정부다. 네, 뭐 지출을 일단 추구는 했지 않습니까? 1조 달러를 줄이면서 네. 뭘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것만 보는데 이거 감세를 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누차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세가 이번에 최종 이제 백악관에서 공표된 자료만 보시더라도 최고 세율이 원래는 39였는데 37로 낮추고 네. 그다음 소득 구간도 다 넓혀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예를 들면 10억 원까지만 네. 10억 원까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7%의 세율을 받던, 그러니까 최고가 네. 아닌 그 직전의 세율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그 세율 자체가 더 낮아지고 2, 3%씩 낮아지면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그렇죠. 효과죠. 그러면서 그 구간을 더 넓혀줘서 네. 더 최고 소득자들이 더 혜택을 받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지출을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 메디케어나 사회복지 쪽을 줄인다고 했어요. 근데 네. 이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까지 들어가요. 근데 세액 공제에서 중요한 건 메디케어 관련되는 보건복지 쪽의 세액 공제를 또 네. 넓혔어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여도 원래 소득세를 감면하고 네. 메디케어 관련되는 세액 공제를 늘려버리면 지출 줄이는 거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나 네. 가계의 현금 흐름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지는 형태인 거예요. 네. 그 그럼- 말은 정부는 나빠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추산한 결과가 그래서 10조 동안, 10년 동안 네. 이게 3조 달러다. 또 혹은 이게 4조 달러 이상을 갖다가, 왜냐하면 세액공제까지, 이게 세액공제가 다시 사실 개인만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액공제, 세금 감면 연장을 그냥 연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한국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연장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근데 연장이 아니고 확대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확대죠. 거죠?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큰 정부죠. 완벽한 큰 정부죠. 예전에 네. 공화당의 그 90년도 때 작은 정부는 정말 지출을 줄이면서 세입을 늘리면서 줄였어요. 네, 맞습니다. 클린턴 네. 때. 근데 이거는 겁니다. 지출을 줄이지만 공제와 세금 감면을 더해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동안에 이제 기다렸던 네. 이제 신평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등급을 갖다가 하향 조정을 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지금 등급을 갖다가 내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이러한 감세안 관련된 정책과 그리고 예산 부채 한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또 당내에서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금리의 부침이 있고 금리 부침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할 것이다. 그렇죠. 등급에 대한 것들은 이미 과거적이고 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죠. 누군가 누구를 지적할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많은 참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적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면 S&P가 이전에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적이 있었죠. 네. 2008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막 문구가 많았어요. 합의도 안 이루어지고 재정 적자는 네, 안 맞습니다. 이루어질 네. 거고 서로 간에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안이 계속 정치적인 네. 딜레마로서 이어지고 이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정확히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1년 반 정도만 딱 지나고 네. 부채와 재정 문제와 그 의회의 말도 안 되는 옥신각신한 뻔한 그런 네. 다툼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그때 당시의 표현은 뭐였냐면 의회의 예산과 관련되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이라고 했어요. 네. 그 불안정성 안 없어졌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그 등급 전망을 바로 올려줬어요. 네. 나아진 게 없는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비사이드 스토리는 그 당시에 미국의 금융
사들이 네. S&P의 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전망을 낮춰주긴 했지만 그 직후에 다시 복원을 빨리 시켰다. 그래서 시장도 먼저 미국 시장이 무너졌지만 회복할 때도 미국 시장이 먼저 회복했고 네. 모든 채권 시장도 먼저 돈이 빠져나왔지만 먼저 돈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신평사들의 이런 등급에 대한 것들이 과연 네.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실용적인 의미가 있을까 네, 뭐 이런 사실 부분. 신평사를 둘러싼 음모론은 늘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네네.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짜고 친다는 네네. 얘기는 늘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저도 기억을 하는 게 S&P가 이제 의회가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이유였고, 이번에 무디스가 낮춘 거를 보니까 그냥 트럼프 행정부 하는 거 보니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 뭐 효율부도 좋고 뭐 도주도 좋고 다 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연방 정부 예산의 6조 달러 중에 2조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60억 달러 줄인 걸로 사실상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안 한 거나 다름이 없게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무디스 입장에서는 도지가 잘 되면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출은 늘고 지출 줄이는 건 잘 안 됐으니까 아예 안 되겠다. 등급을 좀 낮췄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등급만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효율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없던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정부 지출이 안 줄면 120%가 넘어가는 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사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네, 반영됐다고 그런 감이 보셔야 될 것 있죠. 같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CDS 프리미엄이 바로 떨어지질 않고 계속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박사님이 얘기했지만은 뭔가 벌어들이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실 깎아야 되는데 그 벌어들이는 것을 얘기는 했어요. 했고 뭐 더 줄이는 것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작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시장의 이제 불안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감세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본 회의로 이제 이전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일단 트럼프 일기 때 발의한 감세 법안이 12월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 그다음에 표준소득공제, 그다음에 자녀세액공제 등 확대 등 이것을 연장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다른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대선 때 얘기했던 부분들,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 그다음에 면세죠. 그다음에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단계적 폐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주요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재정 적자를 이제 뭐 줄이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상태의 법을 본다면은 결국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두 가지거든요. 일단 세입을 좀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좀 부과해갖고 수입을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6조 달러를 늘리겠다고 사실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0일 지나고 보니까 관세 갖고는 지금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건 뭐 완전 물 건너갔다는 식이 지금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IR법도 이제 단계적으로 빨리 폐지해갖고 보조금을 뭐 줄이겠다. 이것도 사실 지금 뭐 2028년까지는 가겠다는 또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가장 강경하게 28년이죠. 그다음에 지출을 이제 축소해야 되는데, 도지에서 연방 정부 인력 감축하고 뭐 이번에 연준도 10% 인력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 효과는 없어요. 10%그 인건비 줄여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다음에 산업별 보조금 축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나토라든지 국제기구 전쟁 지역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미국의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축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 성과가 크게 나온 건 없잖아요.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또 갑자기 이란하고 또 후티 반군 또 몇 시간 전에 또 공격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했던 게 이제 금리 인하로 이자 비용을 좀 축소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계속 줄여갖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가는 이제 예산에서 나오는 이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 부분이 있잖아요. 이자가 사실 전체 예산의 한 12%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줄여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다 해놨는데 지금 분위기 봐갖고는 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 지출 부분, 축소 부분도 지금 워킹할 건가? 잘 워커블을 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그럼 결국은 우리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고랑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법안을 통과했을 경우에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 부채가 최대 5조 달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무디슨 이 강경하면서 얘기했던 게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간다면 이런 불안감으로 간다면 2035년까지 연방 정부 부채 비율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은 125% 정도면 네. 134%에 이를 것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 거의 134%는 사실 부도라고 봐야 되죠. 네. 이 정도로 5년 만에 10%가 된다는 거는 속도가 거의 뭐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부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무디스가 분명히 신용등 감등에 따른 뭐 하향 조정에 따른 경고성도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셨는데 미국 연방 정부 특히 트럼프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지금 시장을 대변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냥 당장 이 부분이 그냥 잠깐 반짝하고 끝날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은 저 앞으로 시장이 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계속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돈 쓰기는 쉬워도 참 이렇게 벌어들이는 건 어렵다는 거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자 규모는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속도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박사님이 늘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감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야 뭐 상수기 때문에 크게 뭐 변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짧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리덤 코커스 같이 이제 강경한 재정 건전론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뭐 줄이든 뭐든 그냥 어떻게든 정부 지출을 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많게는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3편만 반대가 나와도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 설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트럼프의 빙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 재정 지출의 현황을 보시면 그러니까 고령화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민자도 많아서 합법적인 이민자를 또 받고 그래서 합법적인 이민자의 그 수준이 이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서부터.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또 연령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 뭐냐면 이번에 3월 달에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자긴 줄이겠다고 했는데 늘어났어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는 줄일 거야. 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화 노력할 때 감세한 받아줘 했잖아요. 근데 왜 늘어났냐고 보면은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메디케이드에서 정부 연금 상쇄 제도하고 그거를 폐지하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서 횡재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거하면은 또 돌려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3월에 지출이 또 450억 달러나 는 거예요. 참고로 그 관세 매겼잖아요. 관세가 시행이 됐잖아요. 관세로 얻은 수입은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 수입은 3월 달에 30억 들어왔습니다. 30억 달러. 그 30억 달러 걷고 돈은 400억 달러를 환급해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뭐냐면 미친 장사네요. 이 재정 지출의 미국의 현황을 보면은 촘촘하게 사회보장 지출 제도가 상당히 그 계층별, 그다음에 소득 구간별, 그다음에 연령별 이렇게 다 쪼개져 가지고 그게 저도 스터디라고 공부를 한번 했는데 다 못 봐요, 그거를. 2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 해당 사항의 항목들. 그러니까 이게 총액을 줄인다고 그 강론에 있는 보장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기 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 총량을 줄이면서 밑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위에서 30% 주면은 70만 원으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만의 트럼프식의 건강보험 제도로 개편하겠다 했다가 문매를 맞았어요. 안 됐죠. 그때 어느 정도는 헌법 소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인권 탄압이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도 어찌할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미국은 너무나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와서 더 늘리느냐 덜 늘리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몇 사람들만
반대를 해도 그렇죠. 표가 네. 지금. 근데 만약에 그럼 트럼프는 바로 해고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그 당국자거나 정책자들은 해고의 권한이 있고 파월하고는 다르게 해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하면 되는 문제고. 의원을 해고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이미 정부에 들어와 있는 강요들, 관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합의를 해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행정부에서 이제 최종 수장인 트럼프가 이제 사인을 하면은 그렇죠. 오케이인데 공표를 해야죠. 그 중간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회보장국의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반발하게 되면 이게 투표가 다 된 건이고 사인을 하려고 해도 이분이 중간에 만약에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공청회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공개 토론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속 시간을 끌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미국 의회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율적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해고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유어 파이어로 해결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의회에 대한 설득인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각 세부가 줄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세부가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그 메디케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메디케어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의료보험이고 좀 저소득층들한테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해주는 게 메디케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거 줄이는 거에 반대가 78%가 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비를 더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외신에는 많던데, 이것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듀얼로 항상 가잖아요. 이거 하면서 전 정부가 가져왔던 걸 다 없애면서도 약가인한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부 돈이 계속 쓰여질 수밖에 없고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결국 메디케이드는 약가하고 그다음에 병원 수가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춰놔야 이쪽에 들어가는 돈들도 작아지니까 약가이나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걸 같이 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항상 시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를 시간의 싸움과 그다음에 당신 탓이야라는 논리로 항상 이제 해소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하원하고 이제 특히 하원에서 상원은 분명히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의 입지는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초강경파들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아마 당신들 때문에 이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당신이 오케이를 못해줘서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또 압박을 할 것이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압박을 할 것이다. 야, 그러면 최근에 약가 인하 때문에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주들이 이제 날벼락을 맞았던 게 사실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의회의 흐름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재밌는 게 큰 틀로 다시 돌아오면 달러가 너무 강했다가 관세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달러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잘 만나가지고 얘기가 잘 나온 이후로 달러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았다가 다시금 이제 100 밑으로 이제 내려가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화폐인 달러에 대한 뭐 신뢰나 이런 게 좀 훼손돼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달러 흐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상 저는 약세 방향을 잡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사실 관세 협상을 했지만은 원래는 사실 무역 협상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무역 협상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 통화에 대한 강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의 폭을 이제 줄인다는 게 사실 항상 이제 미국의 정책적 방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이제 처음에 이제 취임했을 때 보면 105에서 한 107 정도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금 취임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금 100을 기준으로 계속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방향성으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관세가 지금 유연하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이 그럼 바뀐 거냐? 저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실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협상을 했을 때는 사실 관세 협상만 했거든요. 관세율만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끝나자마자 사실은 반대로 좀 달러가 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의 전반적인 환율에 대한 문제도 다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엔화에 대한 강세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또 베센트 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 잘 보시면 대만 달러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엄청 세게 하면서 이거 갑자기 한국도 갑자기 지금 1,400원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방향성은 이 관세라든지 무역 때문에 아시아 통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강세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일단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무디스 이제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향이 있고 그 언저리를 통해서 사실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강해졌거든요. 뭐 어디서는 계속 뭐 중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중국은 2013년도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어차피 동맹관계도 아닌데 뭐 국채 가격 떨어지겠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봐도 그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서 한 그냥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영국 같은 게 워낙 동맹 관계가 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신용률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국채를 계속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에서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들어갈 때나 사실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달러 국채를 계속 매수한다면 결국 달러 약세 요인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인까지 지금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잠깐 튀었지만은 저는 달러는 지금 약세로 계속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속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목표점이 궁금한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데 1기 때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평균적으로 97 정도가 나왔었어요. 97.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95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갈 수가 있겠다. 이 정도 지금 보여지고요. 97 정도가 나오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1,350원에서 30원 정도, 이 정도 저는 일단은 당장이라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뭐 하반기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수준에서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조금 더 달러를 더 약세로 밀어붙인다. 트럼프 행정부를 쓰기에는 1,300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300원.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 통화는 강세로 계속 보자. 그리고 달러는 약세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이고 그런 쪽 협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리쇼링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강해지면 제조업이 좋을 건 없으니까 뭐 약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어렵진 않은데 자 그러면은 그 해외 투자,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외 투자자의 기준으로 보면 달러는 약세로 가고 미국 금리가 별로 안 내려갈 것 같으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미국 국채보다는 그냥 M7 회사채를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셀 USA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들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보도가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께서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맞죠. 맞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채 미국산,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기업의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높은 금리를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분기 단위로 보통 우리 한국인들은 투자를 하게 되면 받게 돼요. 근데 그게 금리로 받고 그다음에 만기까지 계속 가져가게 되면 이게 결국엔 이제 하이힐드와 그다음에 우리 국채 시장 국채 금리하고의 스프레드가 많이 넓혀졌다가 올라 있을 때 많이 넓혀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질 때는 막 좁혀지는 즉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하이힐드가 떨어질 때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자본 차익이 얻어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미국채는 그럼 보증자가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재무부니까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망하겠느냐 뛰어맞겠냐 이런 이제 오래된 전통적 관습적 인식 때문에 미국채 투자를 한국은 모두 다 그것만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내에서의 사실 상업은행들 IB의 투자를 보면 사실은 미국 기업에 대한 하이힐드 투자를 사실
주식 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펀드도 많이 구성이 그렇죠. 돼 있고 그래서 채권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물론 금리가 이렇게 변동할 때는 초보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당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10년물, 사실 30년물만 가도 금리 변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하루 사이에 뭐 10bp, 20bp는 하시는 정말 분들은 또 장기채에다가 ETF 레버리지를 쓰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네. 이제 그 초보자들이나 개인분들한테 네. 안심하시고 좀 안전하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다들 대부분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합리적 투자자고 네. 이익에 대한 관점을 장기로 보신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 회사채를 특히 좀 부채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통제된 기업들, M7에서도 부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낮은 그렇죠. 회사들 그런 네. 기업들에 대한 하이힐드 투자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국채는 그래도 약간 매력도가 약간 상쇄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은 뭐 그래도 미국보다 안전한 데는 찾기 힘들 테니까 그거랑 좀 수익을 좀 원하시면 하이힐드 조금 섞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